Now, ladies and gentlemen,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20 글로벌 금융안전 컨퍼런스 제3 세션 진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가 총 5분, 총 4분을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 금융시장 체제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사회과학관 쉬밍치 교수님이십니다. 또 줌으로 지금 저장님께서 합류하고 계시는데요. 들리십니까, 저장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작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 부탁드립니다, 저장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3 세션의 저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3 세션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 금융시장 체제의 미래와 전망입니다. 네, 아직은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는 부를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점점 해소가 되고 있죠.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다시 국경을 열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리스크가 상존한다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저희가 국제 금융시장 그리고 그 체제의 미래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고 또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표를 위해서 두 분의 저명하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발표에 이어서 또 저명하신 학자 분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먼저 발표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송 국장님이십니다. 저명하신 학자이시자 국제결제은행의 경제고문 및 조사국장님이십니다. 옥스퍼드대를 졸업을 하셨고 PhD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런던 스쿨 오브 에코노믹스에서도 교수직을 하셨고요. 또 프린스턴 대학에서도 교편을 잡으신 바 있습니다. 네, 프린스턴 교수직에 이어서 지금은 국제결제은행의 조사국장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발표자 분이십니다. 마틸드 메스나드 박사님이십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금융기업 국장 권한 대행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메스나드 박사님께서는 아주 유명한 프랑스 대학 또 연구기관에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연구기관에서 일을 하신 바 있고 또한 MBA 마케팅, 비즈니스 또 경제학에 대해서 많은 해안을 갖고 계십니다. 소개해드린 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서 금융기업국장 권한 대행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OECD에서는 다양한 직책을 거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패널 토론자분들입니다. 첫 번째 패널 토론자분은 캐서린 만이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영란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OECD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일을 하신 바 있고 또 시티뱅크에서도 일을 하셨었습니다. 네, 또 금융 애널리스트로서 또 시티뱅크에서도 일을 하셨고요. 또 경제학자로서 또 퓨 인스티튜트에서도 일을 하신 바 있습니다. 아주 잘 국제적으로도 알려지신 이코노미스트이십니다. 두 번째 패널 토론자분은 김소영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계십니다. 김소영 교수님께서는 동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여러 대학에서 또 일을 하신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도 일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첫 번째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송 국장님이십니다. Thank you very much. It's a great pleasure to join.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이렇게 저명한 연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포스트 코로나의 금융 풍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금융의 취약성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동안 우리가 보았던 그런 현상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전통적인 아시아 신흥 시장에서의 이런 외생의 변동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금융위기 당시 내지는 이 외환위기 당시의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만기와 또한 환율의 이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했던 그런 취약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본시장에서의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거로 인해서 어떤 외부의 변동성 내지는 외부의 이런 취약성 부분이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크레딧적인 그런 관점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해칭에 대한 필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의 해칭 니츠와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이 외부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의 해칭 니즈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에서는 특히나 비은행 중개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장기적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 가지 중요한 하나의 배경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학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발빠른 노령화가 전개가 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기금이라든지 보험사와 같은 이런 기관들 같은 경우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쪽은 지난 20년 동안 자산이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 금융자산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험사들과 연기금들의 이 금융자산이 나와 있는데 퍼센티지 비중으로 따지고 보더라도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기금과 보험사들의 이 부채증권만 보더라도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좌측을 보시면 한 12%였습니다만 이제는 18%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고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비율을 보면 거의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이 외부 포트폴리오에서의 통화의 배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MF CPIS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우선 이 외부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특히 좌측에 부채증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 채권 쪽 그리고 주식 쪽을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통화에 따라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엔화 표시 자산이고요.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달러 표시 자산입니다. 그리고 노란색과 녹색이 유로와 또 기타 다른 통화로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자산들인데 상당히 규모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사례입니다.
갈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갈색이 스위스 프랑화 표시 자산인데 분홍색이 미달러 자산으로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규모가 적었습니다만 특히나 뭐 채권 쪽이라든지 빠르게 증가하였고 특히나 주식 쪽 같은 경우는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뭐 부채증권이라든지 내지는 에코티 쪽이 되었건 간에 이 외부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미달러 표시 자산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규모 자체가 2천억에서 한 3천억 가까이 된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겠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도 비슷한 추이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태국의 사례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태국은 물론 포트폴리오 규모 자체는 조금 더 작습니다. 앞서 보았던 사례보다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트렌드는 상당히 비슷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구성도 비슷하다는 점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사례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사례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관건은 이 외부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는 점인데 이것이 국내 정책 이방가들의 그런 의무 그리고 또 국내 수익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것이 제대로 충당이 될 수 있는가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내 수익자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 포트폴리오 해칭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이것을 외환 시장을 통해서 선도 거래라든지 내지는 현물 시장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단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해칭의 활동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BIS 데이터, FX 스왑과 이제 선도 거래에 대한 BIS 데이터를 참고하면 되겠는데 좌측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글로벌 총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금액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수십 조에 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BIS 데이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이 거래 상대방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딜러뱅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됐고 이 외환 스왑이 논딜러 기관인지 내지는 딜러 금융기관인지 즉 파란색이 딜러 대 딜러이고 내지는 비금융 쪽인지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논딜러 쪽 금융기관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이 FX 스왑이라든지 이 포워드 거래 대부분을 처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CPIS 포트폴리오 시리즈와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좌측과 우측에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같은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았을 때 전체 해칭 활동들을 보면 이 외부 포트폴리오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이 이제 부채증권이고 이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주식증권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비금융 쪽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은 모든 섹터를 포함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비금융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측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비금융 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금융 대비해서는 비중이 더 작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해칭 활동은 금융기관들이 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선도한 거래라든지 외환 스왑의 경우 이 장기 투자자들, 전 세계 장기 투자자들이 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이겠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신흥시장의 투자자들이 더 역할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즉 그들의 입지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선 5개의 아시아 통화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리고 태국 통화입니다. 우선 이 X축, Y축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미달러 기준으로 한 1조 5천억까지도 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에서 15년 동안 이 아시아 국가들의 해칭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주석에는 자세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저희가 3년마다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이것이 6개월마다 하는 이제 반기 조사와 함께해서 보완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전반적인 이제 트렌드를 보더라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 빠른 해칭 활동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이 해칭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해칭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와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하나의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그 채권 수익률, 10년 국제 수익률을 표시를 했습니다. 미국이 검정색으로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이 10년 국제 수익률을 한번 정리를 보았는데 최근에 보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달라졌는데 사실상 이것만 통해서 투자자들이 해치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즉, 환 해칭을 통해서 과연 10년 국채를 통해서 얼마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해칭 비용을 차감한 다음에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해칭 비용은 소프트 컨택트를 통한 이제 포워드 레이트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국채 10년물을 매입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해당 수익을 다시 유로나 옌 내지는 한국 그 원화로 1년 롤링 해치를 통해서 해칭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1년 수업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 수합이 만기가 되면서 이제 롤오버를 하게 되는 것인데 보시면 이 해당 수익률이 이 우측과 봤을 때 상당히 이제 정렬이 잘 되어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단기 수익률을 반영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해지 가 이 경제권에서의 그 1년 수익률과 걸핏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상당히 차이가 별로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리고 국내적으로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 미국 대비해서 전체 금리가 더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것을 미국채를 이제 매수를 하면서 해칭을 한다면 그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해칭 활동을 하면서 한 가지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데 보통 거래 상대방이 딜러 은행인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딜러 은행이 일단 달러를 빌려줘야 하는데 본인들은 달러를 자본시장에서 조달을 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금융에서 이제 벤치마크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CIP 무위험 금리 평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미달러에 대한 그 현물 환율과 그리고 선물 환율의 차이가 각 통화 이자율과 차이가 같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화로 된 이제 현물의 금리와 이제 원화로 되는 그 이자율을 보면 이것이 사실상 수업 시장에서의 선물 환율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전에 이 CIP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상당히 같이 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편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FX 내재되어 있는 달러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 현물 환율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차이를 보통 FX 베이시스, 외환 베이시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외환 베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달러 조달 여건이 얼마나 수급이 타이트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 FX 베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머니마켓율과 이 FX 즉 선물 환율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선물 환율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월입니다. 미달러의 FX 베이시스를 유로, 옌화, 또 스텔링, 스위스 프랑 그리고 원화 대비해서 한번 보았는데 처음에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0이 거의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달러 조달의 압박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런 압박 요인이 발생했는데 한국 원화 같은 경우에는 이 외환 베이시스가 크게 큰 폭으로 벌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300bp 가까이 벌어졌고요. 3월 15일이 되었을 때 연준이 발표를 하였죠. 바로 연준과 5개의 중앙은행과의 이 수합 장치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점차 그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한 가지 좀 의미 있는 하나의 발견은 이 FX 베이시스, 이 외환 베이시스 자체가 미 달러 강세와도 연계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미 달러화 자체가 달러 조달 여건의 수급에 대한 좋은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파란색 선을 보시면
이 FX 베이시스의 평균치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통화의 FX 베이시스 평균이 나와 있고 우측을 보시면 이제 베이시스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빨간색 선이 바로 이 달러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빨간색 선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달러 강세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난 3월에 상당히 달러가 급격하게 강세를 보여왔고 이것이 베이시스가 크게 벌어지는 것과 같이 연계가 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여기에 마치 이제 대칭처럼 나와 있죠. 달러의 강세와 또 FX 베이시스가 벌어지는 그 폭을 보면 거의 대칭 상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별 통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색 선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원화에 대한 FX 베이시스입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 저희가 엄청난 이 달러 조달 시장에서의 스트레스 요소가 있다는 점, 한국에서의 달러 조달 스트레스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파란색 선 나와 있다시피 FX 베이시스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 달러 조달에 있어서 그 전반적인 영향을 다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 아시아와 특히 한국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스트레스 요소가 줄어들기는 했었습니다만 지난 3월에 여기에 보시면 지난 3월의 사례인데 다시금 이 외환 베이시스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만큼 벌어진 정도는 아니기는 합니다. 일부 신흥국 통화의 사례를 보면 그 당시에 이 달러 펀딩의 어떤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다는 점이 확인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달러 조달의 취약성의 풍토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차입자의 관점이 아니라 채권자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달러 조달의 이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서도 목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목격했던 부분들은 달러 조달 취약성의 풍토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속성들이 보통 이제 채권자 국가들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속성과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해칭의 수요에 따라서 이 외부 포트폴리오 해칭 수요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속성들인데 한 가지 참고할 만한 사항이 이렇게 이 공급 쪽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조달의 스트레스 요소들이 글로벌 유동성 요건 내지는 여건 속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러 지수 그래서 전체 글로벌 그 크레딧 상황을 보여주는 이 달러 지수를 보면 여기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달러 크레딧의 이 이머징 마켓 대비해서의 달러 크레딧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빨간색 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변동성의 폭이 달러 인덱스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검정색 선과 빨간색 선이 이제 같이 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들 또한 거시 건전성의 그런 배경을 볼 필요가 있겠는데 글로벌 유동성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 크레딧이 얼마나 가능한지 또 달러 조달의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가 다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IMF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통합정책 프레임워크 IPF라는 것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 IPF는 거치 건전성 프레임워크라든지 외환시장 개입 그리고 자본이동 그런 정책들과 어떤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서 IPF를 또 발표를 하였는데 BIS도 뭐 비슷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치 건전성 정책 프레임워크를 저희도 마련을 하고 있고요. 회원은행들과 함께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고 나름 숙고를 해서 다양한 체계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를 통해서 이런 외부적인 내지는 외생적인 문제들을 해소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마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 협의회, BIS의 아시아 지역 협의회 보고서를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유사한 보고서를 미주 협의회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서 또 발행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G20가 이 방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IFA 워킹 그룹 같은 경우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의 그런 통찰을 비교해 보고 공유를 해 본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션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상당히 좀 귀중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글로벌 금융 위기도 그렇고 이번에 팬데믹 쇼크도 마찬가지인데, 달러 공급 또 달러 조달에 대한 이런 애로사항들이 결국에는 이 자산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준 같은 경우는 이런 달러 조달에서 이런 애로점들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한다면 금융시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중앙은행의 조율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식의 메커니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연석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OECD를 대표해서 이렇게 발표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캐롤라인 제 동료가 제2 세션에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올해의 G20 글로벌 금융안전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리고 또 공동으로 조직해 주신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한국개발연구원 측에 심심한 감사 말씀드립니다. 많은 이제 연자분들, 발표자분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는 정말 우리가 한 세대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한 그런 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세대에서는 여러 위기를 수차례 겪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의미 있는 협력의 중요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발표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거 부탁드립니다. 다음. 네, 글로벌 차원에서의 잘 조율된 그런 액션들을 통해서 특히나 이제 G20을 주축으로 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19가 발발한 지 한 2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요. 어느 정도 희망의 신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백신도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고 또한 통화 그런 재정 부양책을 통해서 경제도 많이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경제 전망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OECD의 이제 경제 전망치가 앞서서 이제 캐털린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올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수치를 저희가 GDP가 한 6%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5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022년에는 이제 4.4%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OECD에서 이제 중간 발표도 이제 곧 발표할 예정에 있는데요. 또 수치가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경기 회복이라는 것도 지역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또 단기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많은 리스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국제 금융시장 체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정책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보고 또 회복력 있는 탄력적인 회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은 재건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구조적인 약점 또는 취약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미 코로나 발발 이전에도 구조적인 취약성은 존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하시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향후 대책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20 글로벌 아젠다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국가에도 회복 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리 코비드 취약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저희 여러 국가의 재무장관들과 7월달 베니스에서 회의를 가지면서도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런 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을 보시면 이제 위기 이전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GDP 성장률이 둔화된다거나 아니면 비즈니스의 역동성이 주춤한다거나 그리고 장기 고용이라던가 또 인포멀리티라던가 또 여러 가지 기회 또 불평등 면에 있어서의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아직도 미해결된 상태의 이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정부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또 국가 차원에서 경험하고 있는 리스크들 국가 부채 증가라던가 또 기업 채무 증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6번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6번입니다. 6번 네, 국가 부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OECD Sovereign Borrowing Outlook 2020-2021 자료에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하면서 이제 각 국가, 특히나 OECD 국가들의 국가 부채가 작년 기준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무려 미화로 18조를 초과를 하게 되었죠. 전년 대비해서 60% 증가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이제 정부들 같은 경우는 다시금 올해에도 이런 비슷한 수치에 또 차입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국채 일드가 상당히 낮은 상태이고 그리고 또 이제 대출 비용이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중앙은행들의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또 한몫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위기 대응 차원에서는 꼭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국가 부채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었고 또 팬데믹 발발 이후로 많은 기업들이 운영 자금이라던가 또 유동성 부족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이런 국가 부채 문제는 많은 리스크를 담보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한 4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40%가 향후 3년 내에 만기가 돌아옵니다. 금리도 이 기간 동안 상승할 수 있고요. 또 금융 비용도 또 정상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러한 국가 그리고 가계 부채가 GDP 대비해서 지금 현재 그 이전 대비해서 전례 없는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OECD 국가들 기준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더 심각한 상황이죠. 부채 서비싱 같은 경우에도 재무 상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전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펀딩 니즈라는 것이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도 부채의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제 신흥 개발도상국에도 많은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또 다른 지금 현재 금융 불안의 리스크 요인을 보면은 또 기업 부채 또는 기업 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금리 그리고 또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기업의 이런 차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중앙은행의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한몫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레버리지를 저비용으로 올릴 수가 또 증가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 정책도 팬데믹 이후로 많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더 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2021 6월 저희 OECD 코로나19 이후의 그런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시면은 비금융 기관의 그런 기업 채무를 보시면은 2조 9천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은행 회사채 같은 경우에도 무려 14조 8천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려스럽게도 이러한 부채의 질이 상당히 염려됩니다. 뭐 트리플 B 정도의 본드가 있는 것이죠. 지난 몇 년간 이제 발행된 그런 채권들을 보더라도 뭐 2007년, 2008년 대비해서 나을 바가 없습니다. 레버리지가 증가를 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한 2조 달러 정도 이렇게 사채가 발행이 되고 회사채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플 C 등급의 그런 본드도 발행이 되고 있죠. 레버리지 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투자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있었던 문제입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악화 또 심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쇼크에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리스크가 또 발생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 등급의 그런 본드라던가 또 임박한 뭐 만기라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금융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하방 또 경제 전반의 하방 리스크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대비한 그런 회사채 규모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러한 외부 충격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들의 뭐 차입이라던가 레버리지를 보시면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많이 한정이 될 수 있고요. 제한적일 수 있고 또 기업들의 그러한 부실이 있을 때 이를 대응하기에 여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들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고충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양책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채는 계속해서 증가를 했고요. 또 만기는 단축이 되고 있고 리파이낸싱 리스크도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잘 관리를 해서 출구 전략을 짜는 것이야말로 이러한 전체적인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위기를 통해서 저희가 배운 교훈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었던 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정부들은 이제 체계적으로 그리고 글로벌하게 조율을 하고 협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년간 그리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의 탄력성 또 회복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에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추가적인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적인 그런 리스크, 뭐 팬데믹이 되었건 기후 위기가 되었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런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말로 회복력 있고 탄력적인 그런 금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OECD도 많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점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전례 없는 이제 통화 그리고 재정 부양책을 통해서 여러 펀딩 시장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해소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위기 초반에 전망을 했던 것 대비해서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들로 인해서 빠른 실명 유지 회복을 꾀할 수는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앞으로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위기 대응 관리를 통해서 비즈니스와 또 가게에 맞춤된 그러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통화 정책을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발발 첫 달에 이제 자본 통제를 통해서 이제 자본 유출을 방지하는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외환 정책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자본 통제를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만 심각한 쇼크를 방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 이제 글로벌 조율,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FSD라던가 뭐 G20 등을 통해서 전문성을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제안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배운 교훈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국제 금융 시장 그리고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 나가면 좋을 수 있을까요? 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위기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습니다. 경제를 다시 스타팅을 시키고 또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18개월 동안에 시장에 있었던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레버리지가 너무 늘어났고요. 그리고 상호 의존성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많은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 없는 그런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또 많은 리스크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세 가지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자금 투입을 통해서 기업들을 지원하고 위기를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보면은 사실 많은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자본 투입을 통해서 또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그 출구 전략을 꾀하기 전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제 하방 리스크를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부채 또는 채무에 대한 상환 제도라던가 또 뭐 에퀴티 스왑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은행들의 NPL 문제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해서 초국가적 그런 자산에 대해서 투명성을 담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은행들의 대차대조표, 재무제표를 개선을 하고 또 코로나 이후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력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포커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 금융 안전성을 위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기후 위기도 있을 것이고 또 거래 관련 위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회복력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리적인 그리고 거래에 있어서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이고요. 이미 다행스럽게도 많은 시장들이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환경 리스크라는 것이 또 이번 위기를 넘어서 더 많은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회복력과 또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 담보를 위한 조치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보건 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들뿐만 아니라 여러 비OECD 국가들에서도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ESG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 그리고 규제 기관에서도 이런 잠재적인 기후 리스크를 잘 확인을 해서 이에 대한 적응 정책들을 펼쳐야 될 것입니다. 공동의 그런 지속 가능성을 위한 그런 조치들을 꾀해야 될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매트릭스와 방법론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툴을 마련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환경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그런 협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ESG 관심도 더욱 더 높아져야 될 것입니다. ESG 관련돼서 이제 데이터 공시라던가 또 재무적 중요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ESG를 또 추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을 또 개선을 함으로써 ESG에 부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각 규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ESG 제품에 대한 레이블링을 규제 또 정책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사회적인 리스크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ESG라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도 반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기업들에게 있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정책 수단 또 기준들이 효과가 있었던 것들은 우리가 전면 시행 또는 이행을 해서 그 효과를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OECD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G20과 협력을 함으로써 이러한 글로벌 차원의 지속 가능한 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멤버들과 함께 또 파트너들과 함께 여기는 이제 G20 지속 가능 금융 워킹 그룹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또 IMF 또 FST와 함께 하이레벨 ESG 폴리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국제 협력을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또 기존의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또 금융 보고에 대한 기준도 향상시키고 또 보고 기준으로서 레퍼런스 포인트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상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더 탄력적인 그런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OECD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OECD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G20 차원에서 회복력 있는 포스트 코로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Dr. Master. 네, 감사합니다. 네, 메스나드 권한대행께서 네,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제 회복도 하고 있고 경제 성장 전망치도 회복이 되고 있고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또 동시에 한편으로는 기업 그리고 또 정부 차원의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관련된 금융 리스크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언을 해주셨고요. 경기를 부양을 하면서도 동시에 리스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어떤 정책들이 요할지에 대해서 또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협력 그리고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고요. 또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정책 제언들 같은 경우 저희가 토론 시간에 또 토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또 흥미로운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유동성 공급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외부 충격 발생했을 때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의 그런 금융 상황이 어디에 좌우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중앙은행, 그 중앙은행 당국이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갖고 있는지, 금융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바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흥국의 경우 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74%는 이런 외국의 또 글로벌 금융 상황에 영향받는 바가 크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조율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었고, 그리고 특히나 미달러라든지 유로, 일본 엔화,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까지 어떤 통화 정책상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통화들도 매우 중요한 그런 시사점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그런 정책 조율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토론자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김소영 교수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행사를 조직해 주신 기재부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 측에 감사 말씀드리고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네, 메스나드 박사님께서 이제 코로나19 그리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스나드 박사님께서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 코로나 전후 대비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전 위기에서 배운 교훈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이번 위기를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포스트 코로나 경기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시경제 정책들이 많이 펼쳐졌는데 이를 배경으로 해서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국 대비해서 신흥 시장들의 여건은 어떤지, 이들의 거시경제 여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제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을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위기는 그 글로벌 금융 위기와 비교해 봤을 때도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이제 겪고 있는 그런 위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에서 시작된 그런 금융 위기로 이제 여러 개도국들이 그 여파로 인해서 쇼크를 받은 것과는 좀 다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정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는 이전과 대비해서 즉 GFC와 비교를 해서는 더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더 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대비해서 불확실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더 진화할 것인지, 또 코로나19가 또 어떻게 우리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그 영향도 비대칭적입니다. 한 국가의 섹터별로도 비대칭적인 영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서비스 부문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제조는 덜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그 여파가 국가 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큰 타격을 입은 반면에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날은 이제 금융 통합이 선진국과 또 신흥시장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또 신흥국으로 그 여파가 더 잘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정책 그리고 결과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코로나19 동안에 어떤 정책들이 동원이 되었었는지 보겠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제 통화 확장 정책을 펼쳤습니다. QE가 보편적으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일부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QE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 확장 정책의 규모도 이전과 대비해서는 훨씬 더 컸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툴들이 이번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엄청난 유동성의 시장이 존재를 하고 또 개인 부채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가계 부채가 상당히 심각하고 또 기업들의 부채 규모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한 인플레 압박이 존재를 합니다. 자산 가격의 인플레도 포함이 되죠. 재정정책도 살펴보겠습니다. 재정정책도 상당히 확장적이었습니다. 이전 대비해서 훨씬 더 확장적인 그런 재정정책이 도입이 되었죠.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정부에 결과적으로 많은 부채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부양책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부실 기업들이라던가 또 가계 부채 관련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통화 긴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용 확대를 둔화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 가격 인플레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이제 재정 조치에 있어서의 긴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국가의 디폴트도 우려가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것이 경제적인 그런 신중한 조치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이제 신용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이제 선진 국가들이 통화 거시적인 정책들을 긴축을 하게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신흥시장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그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본 흐름에 있어서의 많은 변동성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 부분에 있어서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충격파로 인해서 더 큰 이제 쇼크가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이러한 테이퍼링이 있게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확장 정책이라던가 또 양적 완화라는 것이 워낙 이전 대비해서 큰 규모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긴축으로 인한 여파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회복도 보시더라도 지금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흥 그리고 개도국 국가들 같은 경우 선진국 대비해서는 주춤한 모습입니다.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회복을 마치고 이제 긴축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동시에 또 신흥국들은 선진국들 시장에서 전달되는 충격파를 고스란히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스필오버 효과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재정 긴축도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많이 또 신흥 경제국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 정책의 긴축 또한 신흥 시장에 또 개도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 긴축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충격파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시 건전성 정책 또는 거시 건전성 긴축이라는 것도 여파를 줄 수 있습니다. 사실 관련해서 거시 경제적인 건전성 조치로 인한 국제적인 스필오버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충분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거시 경제정책의 정상화라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 그리고 개도국에서 특히나 어려운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의 정상화 관련 이슈들도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선진국에서의 그런 스피ル오버 효과들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희소식도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안전망이라는 것이 이전 대비해서는 훨씬 더 탄탄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GFSN이 이러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당하기에 충분한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경기 회복을 추구를 하는 데 있어서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체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정책을 잘 조율을 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과는 조금 색다른 그런 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전례 없는 그러한 동화 그리고 재정 부양책들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런 조치들을 취했기 때문에 이제야 그 결과를 저희가 목전에 두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 있다. 뭐 인플레도 그 중에 하나이겠죠. 따라서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권고안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완화 정책들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단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국제적인 공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지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의 연사, 또 두 분의 토론자의 말씀을 청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베스나드 박사님께서 장관님과 회의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함께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1분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스타트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금융 정책이 무엇일지,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이런 스타트업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스타트업을 위한 금융 조치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에퀴티 시장, 주식 시장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발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기 중 사실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보시면은 신용 또는 유동성에 대한 접근 차원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요했던 것은 뭐 스타트업이 되었건 아니면 대기업이 되었건 기업들로 하여금 주식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떠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질의응답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스나드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장관님과 회의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한국 현장에 질문이 있으십니까? 회의실에 참석자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현장에 오프라인 참석자 중에 질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네, 슈밍치 고문님께서는 지금 현재 현장의 모습을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질문이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소속과 성함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교수님? 네, 좋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저명한 연사분들의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특히 자본 흐름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물론 첫 번째 세션과 관련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만 제3세션도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신 박사님 내지는 김 박사님께 드리는 질문이겠습니다. 자본 흐름 관련돼서 국제적인 그런 기준의 일관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IMF가 또 나름의 관점을 갖고 있고 이 IMF의 그 기준뿐만 아니라 OECD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기준 간의 그런 일관성에 대해서 그 조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IMF는 상당히 융통성이 있죠. 자본 흐름에 관련돼서 좀 유연한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신흥시장에 대해서는 매우 유연성을 견지를 하고 있는데 OECD의 자본 그 규정 같은 경우에는 더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 흐름 또 자본 이동 관리에 있어서의 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흥시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의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두 개의 그 기준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연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신 박사님 또 김 박사님의 말씀이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해당 질문에 대해서 신 박사님 먼저 답변해 주실까요? 그리고 김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다른 패널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지막 슬라이드에도 잠시 언급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현재 이 매크로 쪽과 그리고 또 정책의 그런 금융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들이 기관들이 내놓고 있는 정책적 제언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IMF가 이 방면에서는 선두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BIS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긴밀하게 최근에 여러 담론에 발맞춰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캐서린 만 위원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아주 좋은 토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 자체의 변화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여러 정책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 가능하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의 중요한 요지는 어떤 총체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정치적인 과제에 대해서 총체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혹시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신 국장님께서 워낙 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첨언할 내용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더 이상 이제 질문이 없으면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정도로 제3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특히 발표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 조사국장님 그리고 메스나드 박사님 지금은 안 계십니다만 감사드리고요. 또 김소영 교수님 또 캐서린 만 위원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참석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3세션의 좌장님 또 연사 토론자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네, 좌장님 생생하게 진행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오늘의 회의를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해외 연사분들 또한 현장의 연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줌을 통해서 또 접속해 주신 연사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런 유용한 정보와 통찰을 공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장님 감사드리며 또 온라인 또 오프라인의 참석자 여러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또 여러 의견 개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 컨퍼런스에서는 여러분들을 모두 대면으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제금융시장을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어떻게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으로 G20 글로벌 금융 안정 컨퍼런스 2021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